가정에서의 감성교육. 어릴 적에 배우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결국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다행히도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라도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지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여전히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세계는 생후 1년 동안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자기 신뢰, 자기 억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된 마음, 감정이입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교제 능력은 이미 가정을 통해 아이에게 형성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자라면서 감성 개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 기초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부모 스스로가 그들의 감성 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영위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성 지능이 높은 부모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감성 교육을 수행한다. 감성 교육은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에 잘 대처해 나가는 법을 배운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비슷한 재능을 가진 감정적으로 미숙한 아이에 비해 뛰어나다.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알고 부모와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행동 장애나 병적인 습관에 빠질 확률이 적다. 감성지능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생후 4년 동안 인간의 뇌는 최종 용적의 3분의 2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신경의 결합은 이후의 생에 있어서보다 결정적으로 빨리 형성된다. 따라서 학습 과정도 생후 1년 동안이 이후 어느 시기보다도 빠르게 진행된다. 초기 유아는 주어진 소질을 개발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이것은 감성 세계의 발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력감.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선의 충고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아기를 잠시 동안 실컷 울게 내버려둬. 이 충고에 따른 일은 실제적으로 유아의 감성 발달에 요구되는 행동과는 반대되는 일이다. 유아가 불편함을 느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이다. 배고픔을 멈추게 하거나 복통과 싸우기 위해서 유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 아기의 감성 발달에서 부모가 자신의 울음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이 된다. 아기는 그를 통해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 가능성이 아기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가 항상 부족하게 된다.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예상되는 결과는 두려움, 절망, 무력감의 생성이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언제든지 곧바로 아기 옆에 서 있게 되면 다른 중요한 감성적 능력, 예를 들면 충동 조절 능력 등의 개발이 도외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괜찮다. 생후 몇 개월간 유아는 원칙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만 큰 소리로 울게 되어 있다. 좀 더 자라고 나서야 아이들은 부모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울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는 급한 욕구와 뒤로 미룰 수 있는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감정이입하는 능력은 이미 갓난 아기들에게서도 일찍부터 보여진다. 3개월 된 아기는 다른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여 자신도 따라 울기 시작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느껴보는 이러한 타고난 감정이 위축되는 것일까? 미국의 정신의학자 다니엘 스턴에 의하면 감정이입의 발달은 부모가 아이의 느낌과 일치점을 찾는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지나친 반응을 보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 아이는 어리둥절해 가면서 근심에 잠기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리광을 피우고 싶은 욕구를 표현해도 지속적으로 부모한테 무시를 당하면 아이는 서서히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잘못된 경우는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보살핌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이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데도 계속 뽀뽀를 하라든가 하면 조만간 나타나든 이후 시간이 흘러 나타나든 아이는 뽀뽀를 한다거나 안아주는 행위를 불쾌한 체험과 연결시키게 되고 애무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중지하게 될 것이다. 과도하거나 결핍된 감성적 보살핌은 부모가 지나치게 혹은 시큰둥하게 감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이가 언젠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 적당한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아이의 감성 세계는 빈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감성 목록에 있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타인과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감정이입을 잘하는 부모의 아이는 마찬가지로 훌륭한 감정이입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의 아이는 훗날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오류. 1994년에 출간된 미국의 한 연구소는 자녀의 감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동 양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자녀의 감정에 대한 존중심의 결핍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1. 감정의 무시. 줄리앙은 퍼즐 놀이에서 조각들을 찾아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마침내 아이는 모든 부분을 정확한 자리에 맞추는 데 성공했다. 아이는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잡지 읽는 일에 몰두해 있다. 줄리앙은 어머니에게로 기어가 팔을 잡아당겼다. 아이는 자신의 퍼즐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줄리앙의 어머니는 잠시 힐끗 눈길을 주고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확인하고 무관심하게 그래 잘했다 하고 대꾸하고는 곧바로 다시 잡지로 몸을 돌렸다. 어떤 부모들은 어른의 시각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감정 동요는 무시한다. 그들은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한 감성 체험이 계속되는 자녀의 감성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나아가 자녀의 감성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고 마는 것이다. 만약 줄리앙의 어머니가 그의 작은 성공에 대해 그렇듯 무관심한 반응을 자주 보인다면 줄리앙에게 건전한 자긍심이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지나친 관용. 테레사의 부모는 그들의 딸이 가능하면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테레사가 성질을 부릴 때에도 마음껏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테레사가 자신을 학대하고 제멋대로 물건을 부수어도 부모는 간섭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관용적인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녀에게 모두 위임한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특별히 자유로운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단순히 미미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그들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신임하는 부모는 감정에 대처하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일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테레사가 사납게 굴 때 그녀를 쿠션 위로 잡아 앉히거나 거꾸로 세우거나 함으로써 타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레사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감정 폭발 때문에 다른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3. 자녀의 감정에 대한 존중심의 결핍. 펠릭스는 밤마다 울면서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 후 펠릭스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다. 펠릭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유약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 하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었다. 그녀는 마침내 한 번쯤은 험난한 세상에 아이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펠릭스가 어둠에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믿었다. 삶의 원칙과 잣대가 매우 분명한 부모는 기대한 방향에서 벗어난 그들 자녀의 감정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 제어에 많은 가치를 두는 부모들은 흔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중지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곧 두려움이나 근심을 혼자 간직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펠릭스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들의 두려운 감정을 존중한다면 그의 어머니는 불을 밝혀놓고 매일 밤 조금씩 어둡게 하는 방식으로 점차 다시 어둠 속에서 잠드는 것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체험으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그가 단계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감성 지능이 낮은 부모가 문제 부모다.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는 거리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도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만큼 거리의 교통 상황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아이는 보고 듣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학습 체험을 한다. 이를테면 모국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아이가 어디선가 나쁜 버릇을 배워왔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모방학습을 의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상황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유치원에서 들은 욕설을 써먹으려고 한다. 아이는 자신과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특히 강하게 모방한다. 그러니 첫 번째가 당연히 부모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신중하기를 원한다면 부모 자신도 실제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감정에 대처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모는 자신의 고유한 감성적 행동 양식을 통해 자녀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진정시킴. 바스티안은 자기 방에서 혼자 잠자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번개가 칠 때만은 겁에 질려 부모의 침실로 뛰어간다.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바스티안의 부모는 집에 없었다. 아이는 부모에게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자부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아이는 곰인형을 팔에 안고 스스로 전혀 무섭지 않다고 느껴질 때까지 곰인형을 쓰다듬고 격려했다. 그러는 동안 두려움은 점점 없어졌다. 바스티안은 자신이 무서워할 때 부모가 보통 하는 식대로 행동한 것이다. 팔에 안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하는 것,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바스티안은 곰인형을 달래는 동안 스스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바스티안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운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부드럽게 달래준다면 흥분했을 때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된다. 학습한 두려움. 자브리나는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아이를 끌어당겼다. 거미 한 마리가 막 그들 옆으로 거미줄을 타고 내려왔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자브리나는 거미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자브리나 자신도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다고 믿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미세한 불안조차 감지한다. 아이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는 민감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불안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특별한 우려를 나타내면 아이는 보통 때보다
그 새로운 상황에 두려움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학습하는 공격성. 안드레아스는 휴식 시간에 학교 뒷마당에서 동급생 한 명을 때렸다. 교사는 안드레아스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 저녁 때 그의 아버지가 사정을 듣고는 격분해서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을 가만 좀 내버려 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응? 아마도 안드레아스는 이미 자주 아버지가 화가 날 때면 자신한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그는 배운 것이다. 격분했을 때 예컨대 동급생이 조롱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버지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아버지의 말뿐인 주의인 동급생을 괴롭히지 마라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안드레아스가 아버지의 행동 양식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한 비관주의. 율리아는 지난번 수학 숙제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다음번 숙제는 친구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 날 아침에 율리아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에도 점수가 나쁠 게 뻔해. 넌 1학년 때부터 수학을 못했잖니. 율리아는 이번엔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았던 모양이구나. 율리아의 어머니는 실패는 체념하고 성공은 운이 좋은 것으로 여기게끔 설계된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율리아는 아마도 인생의 사건들이란 자신이 전혀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영향력이란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패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스스로 능동적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율리아의 학습 의욕은 조기에 꺾이고 다음번 학교 숙제는 그에 따라 실제로 더 나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머니의 예고가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될지 모른다. 율리아는 사물을 대하는 어머니의 비관적인 방식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율리아는 어머니와 같은 불확실하고 수동적이며 절망적인 인간형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부모가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확실하게 강인된 감성세계를 개발할 커다란 기회를 갖게 된다. 낙관적인 부모는 모범을 보인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최소한의 부분을 자신의 고유한 업적으로 돌리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는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 율리아의 어머니가 낙관적이었다면 율리아의 성공에 대해 그녀가 잘 준비한 덕분이라고 칭찬해 주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었을 것이다.